짠!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뭐 나중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실 이 영상이 오히려 나중에 녹화가 된 거고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보실 영상이, 전에 찍은 그런 영상입니다. 약간 이제 시간이 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입은 옷도 달라요.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시간대도 달라서 조금 화면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이렇게 만나게 됐지만은 이번 주 한 주 정도만 이렇게 고생을 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영상을 다른 날 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토요일 오후 2시 반 이때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뭐 지금 말하는 게 뭐 큰 의미는 없겠죠.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카톡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찍고 나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다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미 다 알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 말을 듣고 있으니까 약간 좀 시간이 거꾸로 돼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숙제 답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목요일 밤까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안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반성하시고 일단은 그 사람들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찍는 시간이 금요일 오전 11시 34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 배제하고 보내준 사람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독서 지문만 17문제였나요? 네, 17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어봤는데 정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어볼게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관련된 경제 지문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못 풀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아예 없진 않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좀 좋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신고정파 경제학은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신고정파 경제학은 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가 직접 이루어지는 즉석 거래에 기초하여 시장 경제에 관한 이론을 전개했어요. 이들은 개인들이 이기심을 추구할 때 사회적 선이 달성되지 않는 시장 실패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기심,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 실패는 기술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로서 제한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시장 경제에 불가피한 비용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불가피하다. 그런 비용으로 간주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코즈는 코즈 동그라미 하시고요. 코즈는 밑줄 과도한 거래 비용이 나타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곧 시장 실패다. 시장 실패라는 것을 둘 다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이런 것들이 생기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팔거나 사거나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찾아다니면서 나 이거 사고 싶어요. 이거 있으십니까? 이거 사고 싶은 사람 누구입니까? 이거를 다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교통비, 시간 낭비, 힘들잖아요. 거래 비용이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비용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시장이 만들어지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형성이 되면 거래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런 게 너무나 커져버리면 그 시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물건과 물건 또는 물건과 용역, 물건과 돈을 바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거래 비용이 나타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설명을 했고요. 신고전파의 가정이 매우 비현실적임을 지적합니다. 코즈는 신고전파 경제학을 선택의 렌즈로 거래 비용의 존재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제학을 계약의 렌즈로 구별을 했어요. 자,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쪽이 선택의 렌즈, 이쪽이 계약의 렌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계약은 즉석 거래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밑줄 하세요. 거래 비용이 높아 시장의 자율적인 거래가 형성되지 못하는 현상을 거래 실패라고 봤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했던 얘기 그대로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설명을 했던 겁니다. 거래 비용을 해소하는 수단의 경제성 여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죠? 1번은 맞죠? 우리가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보기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전파는 거래 비용을 해소하는 수단의 경제성에 따라 시장 실패가 변화한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코즈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죠. 간단하네요. 자, 그럼 다음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즈는 두 관점에 따라 기업의 본질도 다르게 이해한다고 보았다. 선택의 렌즈를 바탕으로 하는 관점에서는 여기 이제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선택을 하고 기업은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시장에서 활동하는 독자적인 실체로 가정한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완전한 시장에서 라고 되어 있네요. 거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필요하지 않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시장에서 생산 요소의 비용과 산출물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생산 함수를 통해 생산량과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결정함으로써 밑줄에 보세요.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판매하는 기능을 합니다. 일단 밑줄 한번 해봤고요. 따라서 기업 간 경쟁은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산의 기술적 효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기술적 경쟁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그 다음 밑줄 기업 간 거래는 표준 계약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계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계약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기업 간 거래. 그 거래와 계약은 떼내야 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면 어느 정도의 돈을 물어준다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감수한다든가 그런 것을 계약서에 넣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계약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지금? 자,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거래 비용의 존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기업의 경쟁을 중심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바탕으로 기업의 본질을 바라봅니다. 제품을 거래할 때마다 공급 가격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매번 체결하는 것이 번거롭고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모두 예상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거래 비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효율적인 결합체를 기업의 본질로 본다. 그리고 거래 비용은 제도적 절차에 영향을 받는데 정부 조직도 거래 비용을 절감한 제도적 절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정비가 있으면 어떤 일이 쭉쭉쭉쭉쭉 처리가 되겠죠? 그럼 사용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만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고 어떤 법을 잘 적용시켜서 그래서 일을 한다면 거래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 기업과 정부는 일단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알파벳 D 부분을 보시면 절감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6번에 보기 4번을 고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금 실제로 이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이 답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낮추어 줄인다라는 것은요, 절감이 아니라 뭐예요? 저감입니다. 그래서 공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오염시키는 요소를 저감하는 장치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절감이라는 건 뭐냐? 절감은 아끼어서 줄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해 요소를 아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감을 쓸 수는 없고요. 저감 이런 말을 이제 쓰는데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절감이란 말은 아끼어 줄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민경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어느 조직이 생산하고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립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기업과 정부는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어떤 것을 누가 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나뉠 수 있다는 얘기죠. 우선 자유주의적 견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정부 인프라를 제외한 모든 영역을 시장의 힘으로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공익적 견해에서는 공공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는 모두 정부의 강제력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견해를 절충한 거래 비용의 관점에서는 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보다 균형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밑줄 하세요. 이해관계인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 다른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출국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누가 담당하면 됩니까? 기업이 담당하면 돼요. 자, 기업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기업이 담당하는 경우가 뭐예요? 일단 이익이 되지 않아요. 아니, 돈이 안 된단 말이야. 돈이 안 되는 경우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예요? 출국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경우에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데 돈이 되지 않으면 그럼 내가 요거 말고 다른 걸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 내가 이걸 하겠다. 이럴 수 있죠. 그런 게 바로 출국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국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네요. 그걸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본 목표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국권을 사용할 수 없는, 출국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담당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영역. 자, 그러면 이제 출국권을 사용할 수 없는 정부가 해야 되는 그런 세 가지 요소가 나올 거예요.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A 부분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우선이니까 1번. 공공재 영역에다가 네모하세요. 공공재 영역 같은 게 뭡니까? 도로 닦는 거, 가로등 세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공공재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공공재 영역은 한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되는 무임승차 문제가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발생을 합니다. 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꼭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겠죠. 다만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굳이 막을 수는 없다. 그게 바로 공공재 영역이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돼. 돈을 안 내고 쓰니까 우리가 도로 다닐 때 일반 도로에서 돈 내고 다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밑줄. 각 개인의 욕구가 다르고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제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개인의 욕구가 다 달라요. 개인의 욕구가 달라서 이거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 그냥 이런 욕구가 여러 가지야. 그걸 기업체가 언제 다 맞춰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부가 공공의 성격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바탕으로 할 때 출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공공재 영역, 개인의 욕구가 달라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거, 이런 것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3번의 답 4번. 도시계획을 추진하려는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의 욕구가 다양하죠. 그래서 민간기업이 추진을 포기했을 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정부가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딱 4번이네.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 2번에 자체적으로 인증을 한대요. 그거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가 스스로 선택을 한대요. 이거 정부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대칭적 정보의 영역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비대칭적인데요. 건강보험처럼 보험회사가 개인의 건강에 대해 정보를 불완전하게 추론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그러네. 이게 비대칭적, 건강보험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민간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에서 들인 돈을 어느 정도 빼고 돌려주는 게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기업에서 하는 거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모든 기업에서 이 사람의 정보를 다 알기가 어렵다는 거야. 지금 5,500만 명을 어떻게 다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굽니까? 정부란 말이에요. 주민번호, 어디 병원을 갔는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비대칭적 정보, 즉 기업이 개인의 정보를 100%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안 맞다는 얘기죠. 한쪽은 정보를 많이 알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정부가 하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공공감시의 영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이 자신들의 생산물을 검증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결정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가능성이 높은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KS마크, 햇섭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왜냐면 기업이 스스로 그런 일을 하면 얘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을 하는 것은 기업이 하는 거고 정부가 감시하면서 이거는 이 조건을 충족해야 우리가 이 마크 줄 거야. 이거는 이제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중고거래 그 부분은 답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언급한 영역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정부 조직의 관료제를 통해 작동이 됩니다. 관료제 아시죠? 쉽게 말하면 위에부터 아래까지 서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계적이라고 할까요? 위에서 아래로 지시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통 관료제라고 하는데요. 왜 관료제를 통해 작동되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에 괄호하시고요. 자, 첫 번째. 웃지 마. 자, 첫 번째 이유는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부문은 밑줄 고객의 출구권이 제한되어 정부가 공공부문을 진행할 때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아까 나왔던 말이에요. 출구권이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정당성 확보가 중요한 거야. 이거는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공공의 영역이니까 이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라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업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관료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유를 억제해야 합니다. 자, 좀 말이 어려운데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벗어나는 일을 정부에서 한다? 그럼 안 돼요. 정부는 정해진 권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료제를 통해 작동이 되고요. 두 번째 이유도 괄호하시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공공부문은 사회적 총가치를 반영하는 성과 지표가 없어요. 기업이 매출을 얼마나 올렸다, 영업이익을 얼마나 올렸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행복지수가 얼마나 올라갔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한다는 눈으로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모호하고 해명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지시체계에 따라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이거를 밝혀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료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자, 그럼 1번의 답 4번이었고요. 2번이 이게 어려운데 3점짜리긴 한데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치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박스를 보시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할 때 행정부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정부에 맡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는 복잡한 사회 이슈 모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경우 의회는 초반 예산 과정의 편성 단계부터 행정부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정부는 오랜 세월에 거쳐서 그 일만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맡기면 잘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가 주어진 재량을 남용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이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더 많은 재량을 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밑줄 하세요. 관리, 감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할 수 있죠. 알아서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딱 그 부분만 일을 하면 의회는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넘어서는 다른 것까지 자꾸 손대려고 한다? 그러면 안 돼. 멈춰. 너희들 그만 일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문제는 과도한 거래 비용이 발생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관리 감독의 문제 때문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것이지 거래 비용, 돈이 얼마나 들고 시간과 인력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 자, 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가 주어진 재량을 남용하는 경우는 거래 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 실패를 볼 수 있다.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문제는 3번을 가장 많이 고르고요. 그 다음에 4번을 고르는데 여러분들도 3번, 4번 두 개를 많이 골랐습니다. 맞은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내 기억으로 좀 한 명 정도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3번을 한번 볼게요. 공공기관의 위임이 상실되는 것은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부문은 고객의 출구권이 제한됐다. 맞죠? 여기까지 다 맞습니다.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다 나온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출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료제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예산 과정에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재정 거버넌스를 작동시키는 이유는 관료제를 통해 공공부문의 임무가 작동되는 이유와 동일하다. 관료제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성과 지표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요것만 보더라도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3번하고 4번은 사실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과정에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도와 절차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전에 해왔던 그대로 하면 거래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 거버넌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일처리가 잘 되게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4번도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확실히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2번의 답 1번이고요. 3번의 답 4번, 4번의 답 4번, 5번의 4번, 6번의 2번이었습니다. 경제 지문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한 30분 조금 안 되게 지문을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이태성이 잘 듣고 있나? 드립치지 마. 자, 그 다음에 7번에서 12번인데요. 이 문제는 6문제를 다 설명드려야 됩니다. 이게 선생님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이게 앞에 지문보다 쉬웠고 시간도 10분 10초밖에 안 드렸어요. 그런데 많이 틀렸습니다.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저쪽에 보시면 영화 포스터 하나 보이시죠? 저 영화 포스터가 뭔지 조금 작긴 해도 보이실 것 같아요. 이제 제목이 저 위에 있고 제목이 없더라도 저 사진? 저 포스터 그림만 보면 그냥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선생님에게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자, 저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칸트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모의고사에서는 칸트가 그냥 거의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칸트에 따르면 이 장미는 아름답다라는 판단은 개인의 취미와 관련된 것인데 이러한 취미 판단도 보편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칸트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취미는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취미 판단은 취미 판단 괄호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러죠? 네. 자, 취미 판단은 우리가 흔히 특수한 것 혹은 개별적인 것을 보편적인 원칙이나 법칙에 편입시키는 규정적 판단과 달리라고 되어 있네요. 자, 편입을 시킨다는 것은 어떠한 부류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도 편입이 가능하잖아요. 대학교 편입이 뭐예요? 원래 있는 조직에 내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를 이제 편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편입은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긴 한데요. 이것에 이렇게 흡수되게 한다고 할까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12번에 1번이 답입니다.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편입이란 말이 원칙이나 법칙에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편입이라는 것은 그런 부류와 뭐 같아졌다. 그 속으로 이제 흡수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신다면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뭐 편입이나 가입이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의미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편입시키는 규정적 판단과 달리 밑줄 주어진 특수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을 발견하는 반성적 판단력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자, 특수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반성적 판단력. 이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취미 판단은 주관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딱 보면서 요런 것들 느낀 것을 이제 보편적인 것으로 발견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이면서도 보편적입니다. 즉 칸트가 주장한 취미 판단의 보편성은 우리의 인식 능력과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칸트는 밑줄 하세요. 숭고의 분석론에서 예술 작품의 창조와 그것의 의미를 다룹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숭고의 분석론. 꺽쇠 표시가 되어 있죠. 꺽쇠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책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술 작품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달을 보시면 나와 달리 가는 특정 예술 작품을 예로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술 작품인지 책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술 작품에서 이러한 의미를 다룰 수는 없죠. 보여주는 거죠. 어떤 시각적인 효과로 보여주는 거지 그 의미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번에 4번이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자, 칸트는 예술작품을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것은 개별자의 판단을 넘어 보편적이고 필연적으로 타당한 결과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에 따르면 밑줄 아름다움은 대상에 담겨있는 속성이나 성질이 아니라 인간 주관의 보편적 능력에 의존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좀 특이해요. 어떤 예술작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에 담겨있는 속성이나 성질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 주관의 보편적 능력에 의존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아름다운 게 있으면 거기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칸트는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좀 특이하죠. 이때 취미 판단은 다시 한번 취미 판단 나왔어요. 괄호하세요. 취미 판단은 예술 작품을 판정하는 능력이지 생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판정, 생산 아니에요. 그렇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 1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기억에 제시된 예술에 대한 견해와 부합하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어요. 자, 보기 1번. 개별자는 예술작품을 아름답다고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죠. 반성적 판단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 주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맞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단.
따라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모든 인간이 그 작품을 아름답다고 판단할 정도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칸트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작자를 천재, 다스게니라고 해요. 다스게니에. 자,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천재는 상상력의 표상을 창의적으로 형성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 이 능력은 노력과 무관한 천재적 소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다스게니란 말이 나왔어요. 천재. 모든 사람의 주관적인 보편적 능력을 끌어내게 해주는 사람. 이게 바로 다스게니의 천재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니어스랑 비슷하죠? 이게 독일어입니다. 자, 그에 따르면 천재는 주어지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독창성을 가진다. 또 예술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과 기준과 규칙을 제공한다. 천재 자신의 작품은 모방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얘는 모방을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뭔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천재의 작품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방할 수 있는 표준이나 규칙을 제공하죠. 얘는 모방하지 않았지만 이것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모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천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번에 2번을 고른 사람은 내 생각에는 지금 문제를 푼 학생들 중에서 한 명만 틀렸는데요. 아마 1번이 답이 잘 안 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12번에 답 1번이 있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칸트는 천재가 상상력과 이성의 이념 사이에서 내적인 놀이를 통해, 놀이란 말이 나왔어요. 놀이를 통해 미적인 상징들의 통일성을 꾀하면 이 통일성이 예술작품의 형식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형식이 작품을 감상하는 모든 이에게 미적 이념을 전달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도덕 이념만이 그 자체로 관조될 수 있기 때문에 밑줄, 아름다움은 도덕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천재가 지향하는 예술의 궁극적 목표는 도덕성이고 그것이 성취될 때 아름다움은 보편 타당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네요. 이게 좀 특이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결국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도덕성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성취가 되면 이 아름다움이 이제 보편 타당한 것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 미적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문다를 읽었어요. 그러면은 풀 수 있는 게 있을까? 8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네요. 8번 보기를 참고할 때 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보기 아도르노는 예술가를 예술작품 속에서 주어진 소재를 새롭게 배열함으로써 마치 자연의 질서의 일부분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 보는 것은 착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술가가 다루는 소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재료가 아니고요. 밑줄 하세요. 창작의 과정에서 이미 존재하는 예술의 제한을 받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여기. 여기가 아니고 여기. 칸트는 천재는 모방을 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아도르노는 그런 건 없다. 이미 존재하는 예술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예술의 불화,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력, 비슷하게 가는 것인지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자유를 작품 속에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한번 볼까요? 일단 3번은 맞죠.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창의적으로 형상화하는 천재의 능력에 대해서 아도르노는 부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아도르노는 칸트와 같이 칸트는 판정을 하는 거고 생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칸트가 이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죠.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문단을 읽었으니까 남은단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칸트는, 또 칸트야? 칸트는 미의 궁극적 기원이 도덕적 감정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니체는, 자, 니체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들, 니체가 한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뭐죠?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니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실존주의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거지 신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가 실존주의 철학의 대마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니체는 칸트가 미를 도덕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럼 아까 도덕이라고 봤잖아. 이런 건 없다는 얘기야. 니체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서 칸트가, 자, 칸트 세모하시고 밑줄, 예술을 창작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수용자 혹은 관람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아까 그랬죠? 취미 판단이라는 거는요, 얘가 만들어낸 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러니까 수용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칸트가 천재미학에서, 천재미학이 다 요런 거죠? 천재미학에서 창작자인 천재의 고유한 체험이나 욕망이 작품에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가를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천재가 구현한 작품이 관람자에게 보편적인 쾌감을 어떻게 주는가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다 했던 말이고요. 니체는 예술가를 바닷개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는데 바닷개와 같이 집게발과 다리의 활동을 통해 우연적인 것을 찬양하고 우연적인 것들과 놀이함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한다고 하였습니다. 니체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니체 동그라미 하시고, 니체는 예술가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삶의 본질이 목적 없는 힘의 범람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밑줄, 예술이 신체의 생리적 조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희로애락과 같이 몸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급격한 감정 중 하나인 도취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예술이라는 것은 생리적인 것에 관련이 있고요. 왜? 감정, 자, 급격한 감정. 그 중에 하나인 도취.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니체가 말하는 도취는 의식 주체의 목적 중심 행위를 벗어난 상태이며 무의식적 힘들이 지배하는 상태이다. 니체는 도취가 어떻게 사물을 변화시키고 예술을 발생시키는가에 대해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라는 두 가지 예술 충동으로 설명한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면 수업이었잖아요? 그럼 분명히 어떤 학생이,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어떤 학생이 분명히 해서 소스 얘기를 하면서 뭐 돈가스 소스 만약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 뒤에서 또 누군가가 자기랑 비교하지 말라면서 난 수준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내가 뭐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둘 다 나보단 아래입니다. 그것만 확실해요. 자, 그래서 디오니소스라는 두 가지 예술 충동으로 설명을 합니다. 질서와 조화를 시행하는 아폴론적 충동과 도취라는 근원적 감정으로의 디오니소스적 충동이 그것입니다. 자, 질서, 조화, 이게 아폴론. 그 다음에 도취나 충동이랄까요? 도취, 충동, 이게 디오니소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아폴론적 충동은 디오니소스적 충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술은 근본적으로 디오니소스적 충동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예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디오니소스적 상태에서 근원적 감정의 체계가 자극되고 고조되면 재현, 모방, 변형, 변화의 힘이 흉내와 연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디오니소스적 상태가 곧 예술활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은 도취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예술가는 도취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취와 놀이를 하는 가운데 예술을 탄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야만족이 도취에 전적으로 굴복하여 난폭한 방종을 일삼는 것과는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종과 구별되는 예술은 도취와 놀이를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취하고 놀이하고 그런 게 뭔가 잘 조화를 이루어져야 예술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도취와 놀이를 하는 가운데 예술을 탄생시키는 예술가를 니체는 자신을 조형하는 자라고 명명하였으며 예술은 일체의 조형행위로 지칭하였다. 인간의 조형행위를 예술로 파악한 니체는 예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통적 의미에서의 예술과 대비하여 미래 예술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칸트는 뭐였어요? 천재 미학이었고 이 사람은 미래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럼 천재 미학, 니은과 미래 예술, 디귿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는데 조금 더 읽고 보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술의 기준은 미와 추, 선과 악이 아니라 밑줄 무의식적 힘을 고양하는 것과 약화하는 것입니다. 고양, 약화, 조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 1번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충동 예술을 발생시킨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1번은 맞아요. 4번 니체는 도치에 복종하여 난폭한 방종을 일삼기보다 방종 속에서도 아닙니다. 방종 속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4번이 답이고요. 보기 5번 니체는 예술의 기준을 자신의 세계를 변경시킬 수 있는 무의식적 힘을 고양, 약화, 방금 설명드렸죠. 5번도 맞습니다. 자, 11번 디귿의 관점, 즉 요 빨간색으로 쓴 니체 쪽에서 까만색으로 쓴 칸트에 대해서 어떻게 비평을 하겠습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예술작품 자체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너는 관람자 또는 수용자 입장에서 보지 않았느냐, 넌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11번의 답은 3번인데요.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내적인 놀이를 통해, 뭐 이건 맞습니다만 통일성을 꾀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 니체 쪽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칸트를 비판하는 것은 또 맞지가 않아요. 자, 5번 도덕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은 칸트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번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을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13번에서 17번 독서 지문인데요. 기술 부분입니다. 칠판 좀 지우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기술 부분입니다. 네, 5문제 중에 4문제 설명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정답률이 높지가 않아요. 물론 뭐 잘한 사람은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틀린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자, 다양한 무선 송수신기에 활용되는 의사 잡음 코드, 뭐 중심 소재니까요. 네모부터 하고 가죠. 칠판이 약간 좀 자, 의사 잡음 코드입니다. 의사가 잡았어. 코드를 잡았어. 자, 의사 잡음 코드는 밑줄 0과 1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수열로 재현될 수 있는 수열입니다. 0과 1이 반복된대요. 불규칙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0, 1, 0, 0, 1, 1, 1, 0, 0, 0, 0, 1, 0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일정한 규칙이 있대요. 뭐 선생님이 그냥 막 그렸기 때문에 뭐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수열로 재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의사 잡음 코드는 필요한 경우 동일한 수열로 반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하며 코드의 발생 규칙을 모르는 다른 사용자들은 동일한 수열을 발생시키기 어려워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안 써가지고 이거 한번 쓰면서 갈게요. 불규칙적이고요. 반복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칙이 있어야 하고요. 그냥 동일한 수열, 재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6번째 줄 끝부분 먼저부터 이제 밑줄을 치시면 돼요. 의사 잡음 코드 내에서 0의 개수와 1의 개수가 하나 이하로 나타내야 돼요. 이것을 균형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균형 특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0의 개수, 1의 개수가 하나 차이 이해하죠? 네, 이렇게 차이가 안 나든가 차이가 하나 나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 잡음 코드가 0만이 연속되는 수열이나 1만이 연속되는 수열로 나타난다면 발생 규칙을 모르는 다른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쉽게 추측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밀번호가 4자리인데 0000, 1111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걸로 해버리면 쉽게 뚫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뚫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조합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런의 길이가 1인 것이 전체 런의 개수 중 2분의 1, 런의 길이가 2인 것은 4분의 1, 런의 길이가 3인 것은 8분의 1과 같이 런의 길이가 r인 것은 전체 런의 개수 중 2의 r제곱분의 1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를 런 특성이라고 합니다. 런 특성. 근데 우리가 지금 읽긴 읽었는데 런이 뭔지 지금 모르잖아요. 이때 런이란 1이나 0이 연속된 수열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0이 하나 나왔죠. 런이 하나, 런이 둘, 넷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런 지금 밑줄 친 부분이 런이에요. 연속된 거. 그럼 얘는 런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 7개의 런의 개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만일 코드 중 일부가 111, 00, 1로 발생되었다면 1이 3번 연속되어 하나의 런을 형성하고 이 런의 길이는 3이고요. 0이 2번 연속되어 하나의 런을 형성하고 이 런의 길이는 2이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슨 그림이 하나 나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3번입니다. 요거는 뭐 다 앞에 나왔으니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읽으면서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5페이지로 되어 있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의사 잡음 코드는 정보를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천이 레지스터로 발생시킬 수 있으며 대표적인 의사 잡음 코드로는 최대 길이 시퀀스와 골드 시퀀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길이 시퀀스 요거 괄호하세요. 최대 길이 시퀀스란 주어진 천이 레지스터로 발생시킬 수 있는 시퀀스 중 최대 길이의 주기를 갖는 수열을 말한다. 그림과 같이 XOR 연산으로 연결된 4개의 천이 레지스터의 초기값을 1111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요렇게 있고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발생 코드가 나오고요.
요렇게 돼 있죠?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뭔가 XOR 연산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초기 값을 1로 넣는 거예요. 1, 1로 넣습니다. 자, 각 시에서 1002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들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1002 레지스터 4가 가지고 있던 값이 출력이 돼요. 출력이 되고 이동에 따라 비워진 1002 레지스터 1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4개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빠져나가지만 이 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뭐가 들어가냐면 이전 시행의 1002 레지스터 3과 4 값이 XOR 연산이 돼서 채워진다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 1111000100110과 같은 15개의 코드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수율이 되는데요. 이 경우 균형 특성과 런 특성을 뭐라고? 대체로야. 완벽히가 아니라 대체로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초기값 시작이 돼요. 자, 첫 번째 시행했을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1이 나오겠죠. 뿅. 그럼 여기에 한 칸씩 옮기니까 111이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있던 애들을 XOR 연산을 합니다. 근데 XOR 연산의 뜻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1하고 1이 어때요? 같죠? 같으니까 뭐가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0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0이 1로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0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요게 나왔고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나오니까 또 1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같으니까 어때요? 또 0이 되겠죠. 그러면 한 칸씩 밀리니까 0, 0, 1, 1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서 간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같으니까 0, 0, 0, 1이고 여기서 0과 1이 올라가면 다르니까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순서가 1 나왔고 1 나왔고 1 나왔고 1 나오고 그 다음에 0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순서가 그렇잖아요. 1, 1, 1, 1,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는 겁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XOR 연산이 여기서는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도 이루어진다면 이게 또 달라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같은지 다른지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연산이 되면 또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서 같으냐 다르냐가 나오고 여기서 같으냐 다르냐가 나오고 여기서 같으냐 다르면 다 같아야지만 여기로 들어갈 때 0이 되는 거고 하나라도 다르면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이 1002 레지스터가 다른 모의고사에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5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어요. 15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번 써보죠. 자, 1, 1, 1, 1 0, 0, 0 1, 0, 0 1, 1, 0, 1, 0 이거 맞죠? 그러면 자 런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하나 얘가 하나 얘 하나 하나 이렇게 되죠. 런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총 8개예요 8개인데 4개짜리가 하나 3개짜리가 하나 그 다음에 2개짜리가 둘 1개짜리가 4개네요. 이렇게 이제 나눠지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로마자 1번 1의 개수가 8개죠? 0의 개수가 7개예요. 뭐 세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0과 1의 개수 차이는 하나 이하죠? 그럼 맞잖아. 그러니까 1번은 꼭 들어가야 돼. 그 다음 2번
런은 이렇게 8개다. 맞죠? 1번과 2번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네요. 로마자 3번. 런의 길이가 1인 것은 4개입니다. 맞죠? 하나, 둘, 셋, 넷. 전체 런의 개수는 몇 개요? 8개죠? 8개 중에 4개니까 2분의 1로 나타나는 게 맞네요. 그러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로마자 4번을 보시면 런의 길이가 4개인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16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죠. 내가 아까 대체로 만족한다를 왜 강조했겠어요?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것과 맞지가 않잖아요. 원래는 16분의 1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라며. 근데 얘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15번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부분을 읽고 또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천이 레지스터로 항상 최대의 길이 시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4개의 천이 레지스터를 XY 연산으로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죠? 얘만 연산했더니 이렇게 15개가 나왔지만 얘랑 또 연산을 하면 달라질 수 있고 3개를 다 또는 이렇게 둘만 어떻게 연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천이 레지스터를 XY 연산으로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수열의 주기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밑줄 최대 길이 시퀀스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발생한 수열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연산을 많이 했다고 무조건 수열이 더 길어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보기는 A에 관해 학생이 찾은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2번 볼게요. 네 번째 시행에서 그 시행 개수는 왼쪽 맨 끝에 나와있죠. 1번부터 6번까지 했네요. 네 번째 시행에서 천이 레지스터의 값이 0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5번째 시행에서 출력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천이 레지스터 4에 있던 0이 다음 시행 횟수인 5번에서는 0으로 나타나겠죠. 빠져나갈 테니까. 그럼 2번은 맞네. 다음 3번 XY 연산을 연결하는 방식과 상관없이 초기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열의 길이를 길게 하는 방법이겠군 이라고 됐는데요. 방식과 상관 있죠. 어떻게 연산되는가에 따라서 수열의 주기가 짧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5번 4개의 출력값이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XY 연산을 1개 연결할 때보다 3개 연결할 때 수열의 다양성이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요렇게 했더니 얘는 1110, 1110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되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XY 1개를 연결하든지 3개를 연결하든지 높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니까? 왜냐면 수열이 짧아질 수도 있다고 분명히 A부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진 않았지만 무조건 높아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3번이 답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을 읽고 나머지 두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뭐예요? 다양한 수열의 종류를 발생시킬 수 없다든가 수열의 주기가 짧아질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 2개의 최대 길이 시퀀스를 XY 연산을 해서 골드 시퀀스 괄호하세요.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대 길이 시퀀스, 골드 시퀀스 이 두 가지는 결국 뭐예요? 다 의사잡음 코드입니다. 그럼 이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이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얘네들이 다 저거라고. 이런 특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만약 15개의 코드로 반복되는 최대 길이 시퀀스 A와 B가 있다면
A와 B를 X와 연산할 때 A1, B1, A2, B2에서 A15, B15와 같이 시간차를 두지 않고 순서를 연산하여 수열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A1 플러스 B2, A2 플러스 B3 이렇게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열을 발생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이 최대 길이 시퀀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골드 시퀀스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A를 I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겁니다. A가 최대 길이, B가 골드 시퀀스예요. 보기 1번. A에 비해 B는 런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아. 런 특성 파악할 수 없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 설명드린 거 최대 길이 시퀀스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가능하지. 일정하지 않은 게 더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고 또 반복돼서 또 이렇게 나와요. 일정합니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어요. 3번을 고른 사람이 있네요. A, B 모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수열로 재현될 수 있다. 일정한 규칙, 동일한 수열.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적어라니까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보기 4번 이 문제를 드린 사람들은 4번을 제일 많이 골라요. A, B 모두 천이 레지스터들과 XY 연산의 연결 순서에 따라 발생이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생이 제한된다는 내용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발생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연결을 하냐에 따라서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짧게 발생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발생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제한이에요. 4번은 틀렸습니다. 17번입니다. 동그라미 가의 이유로 적절한 건 뭐겠습니까? 아까 다 나왔죠. 최대 길이 시퀀스의 단점을 극복하고요. 그 수열의 종류를 다양하게 발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보기 4번은 아예 이런 설명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잘못 체크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18번에서 21번은 우리가 이제 풀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또 언매에서 조금 풀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를 이제 푸는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되겠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양심을 한번 이제 믿어보는 차원에서 딱 마무리 짓기 좋게 선생님이 26번에서 29번을 한번 풀어보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 10초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7분 10초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푸셨죠?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답을 골랐는지 잘 몰라서요. 선생님이 그냥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2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26에서 29번 푼 거 맞죠? 7분 10초 드렸고요. 자, 28번의 보기를 보시면 지하국 대적태치 설화는 지하 세계를 찾아가 현실의 질서와 가치 체계를 위협하는 불온한 요괴를 징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괴는 무찔러야 할 부정적 대상이지만 괴이한 능력과 그 나름의 방어법을 가지고 있다. 이 지하국 대적태치 설화는요, 예전에 수능 특강에 고전산문 첫 번째로 들어갔던 작품입니다. 나름 유명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비아파트를 알지 모르겠네. 그 신비아파트 시즌 1의 마지막 대마왕이 지하국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많이 달려있고 생긴 거는 잘생겼는데 실제 설화 속의 지하국 대적은요,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런 비슷하게 생겼어요. 겨드랑이 비늘 같은 게 있고 입이 엄청 크고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좀 중요한 작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소는 후대 고전 소설에서도 발견되는데 후대의 고전 소설인 이화전에서는 주인공 이화가 중국에 숨어든 요괴를 찾아가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이화전에서는 요괴를 물리치는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특징을 지하국 대적태치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뭐 설명드릴 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 지하국에 그 나쁜 놈이, 그 괴물이 공주들을 납치를 해 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야기가 뻔하죠. 왕이 공주들을 구해오는 자에게 뭐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 꼭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무사가 내려가서 공주를 구해옵니다. 물론 공주를 구해오는 데 있어서 무사가 100%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공주들이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머리를 쓰고 도망쳐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비늘을 빼가지고 머리가 튀어 올랐더니 그거를 이제 재를 뿌려서 못 붙게 했다더라. 근데 도망 나오는데 이 무사가 데려온 부하들이 바구니를 내려져 올라가는데 공주들을 먼저 올려놓고 보니까 무사를 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뒤통수를 쳐버렸네. 그리고 지들이 아주 그냥 상금 받고 잘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사가 열받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산신령을 하나 만나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서 말을 타고 가면 올라갈 수가 있더라. 그래서 말을 타고 막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그놈들 다 혼내주고 자기가 결혼했다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남문단을 한번 보겠어요. 남문단도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를 좀 볼게요. 이화는 무고한 사람들이 상하는 일이 반복되는 고을에 자진하여 부임합니다. 뭐 의로운 사람이네요. 명나라 장수 이여백의 혼백은 이화에게 여우 한 쌍이 사람들을 해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럼 두 말이네요. 이화는 사람들과 힘을 합해 여우를 잡으려 했지만 암여우를 놓친다. 그러면 순여우는 잡았단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여우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화 권하에 하직하고 발행하여 3일이 되매 자 임금께 인사드리고 어디론가 떠나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3일째 됐는데요. 의주 지역에 이르러 홀로 잠이 없으니 문의 길의 비회 마음속에 어떤 슬픔 같은 것을 정치 가라앉지 못해서 탄식 오열의 하늘을 우러러 축수하더니 뭔가 이제 기원을 하고 소원을 비는 걸 축수라고 합니다. 호련 공중에서 불러 안부를 물으니 이화 놀라 대답하기를 홍야에 어둡고 깊은 밤에 누가 나를 은근히 불러 묻느뇨라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이여백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서 먼저 불렀어요. 이화야 잘 있었느냐 하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화가 놀라서 누구신데 나를 부르십니까? 했더니 그 공중의 목소리가 나는 이여백이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기억 부분 볼까요? 29번에 1번 맞죠? 자, 다시 보면 이와 반갑고 기쁨을 띄어 답왈 금야 찾음이 실로 여의라 마음에 먹은 대로 되었다는 뜻이에요. 생사의 유실함을 알리로다. 과연 그대 영혼의 이 같음에 감복하나 장차 어쩌리요. 그랬더니 이여백이 괜찮다.
내 찾음이 살 길을 이루고자 함이라. 자,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말해주기 위함이다. 수회, 근심을 그치고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9번에 2번도 맞는 거예요. 이와 감은함을 이기지 못해 너무나 감사해서 여백이 말합니다. 내일 떠나서 한 반일, 그러니까 12시간 정도가 못 돼서 비가 오는데 여차여차한 집에 들면 보라매가 있을 것이다. 값을 헤아리지 말고, 그러니까 비싸든지 그런 거는 뭐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사. 대국에 이르러는 황제 반드시 옷을 벗고 들어오라고 할 거야. 그런데 절대로 옷을 벗지 마. 그리고 그 매를 소매 속에 넣고 들어가면 너 분명히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유명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화가 크게 기뻐하여 말 뜻하지 않은 곳에 이르러 은근히 살기를 2번 가르치시니 진실로 은혜 백골난망이라.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다니 잊지 않겠습니다. 타하게 다른 세상에서 갚기를 기약하고 이제 이별하겠습니다. 명일에 다음 날이에요. 명일에 길 떠나 반일이 못하여 과연 뇌우 크게 내리니 이화왈. 여백의 신기함이 이와 같도다. 분명히 12시간 못돼서 비가 내린다고 했잖아. 그대로 이루어졌어. 하고 마을을 찾으니 과연 여백이 이르던 집이 있거늘 가까이 들어가 주인에게 불을 구하여 옷을 말려 입고 두루보니 조그만 보라매가 있거늘 사기를 기약하고 사자고 하는 거야. 크게 기꺼이 주인을 청하여 물어보면서 말. 저 매가 주인의 것입니까? 답왈. 주인이 말했죠. 우리에게 3대째 내려오나니 사냥을 잘하여 이것으로 인해서 10여 마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냥을 딱 나가면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럼 저 매가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거는 좀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리을 부분을 보시면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매에 대한 내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화는 매를 사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고 싶은지를 모른 채 이 내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맞아요. 이화왈. 내 젊어서부터 매를 좋아하더니 이 매를 보니 일생 소원이라. 내 값을 정치 않을 것이니 네 팔아라. 그럼 뭐 이게 얼마든지 내가 살 테니까 얼마면 돼? 라고 물어봤죠? 중략이 됐고요. 조선복색을 다 벗고 들어오라 하소서. 아까 우리 중략 부분 이전에 이 여백이 분명히 황제가 옷을 벗고 들어올 거라고 얘기할 거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뭐 속에 뭐 칼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럼 황제가 위험하니까 옷을 벗고 들어와라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상의 또한 벗고 들어오라 하신데 사관이 나아가 웃옷을 벗고 들어오라는 황명을 이루자 이와 눈을 부릅뜨고 꾸짖어. 조선 예의국 지방사람이라. 조그마한 조선에도 옷을 벗고 뵈는 일이었거든. 하물며 황제 만승지전에 황제 앞에서 옷을 벗고 보는 도리가 어디 있겠소? 라고 얘기를 하죠. 하고 사자를 물리치고 점점 나아오더니 귀인이 겁하여 이르되 이와 황명을 저렇듯 거역하니 전일 몽사를 생각하면 어찌 흉악지 아니하리까. 빨리 장사로 옷을 벗기고 저를 부르소서. 자, 귀인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귀인이 무서워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꿈을 꿨는데 이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힘센 사람한테 저 사람 옷 벗기라고 하세요. 황제가 쫓아 장사로 들어오는 문을 막고 옷을 벗겨 잡아들이라 하시니 장사 일시에 문을 닫고 옷을 벗기려 하니 이와 고성왈. 비록 황상의 명이 계시나 죽을지언정 옷을 벗지 못하리라. 오, 이렇게 세게 나와네. 자, 그래서 29번의 답은 5번입니다. 절대적 권위를 근거로 삼으며 라고 하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황제죠. 황제가 벗으라고 했는데도 안 벗었어. 그럼 절대적 권위를 근거로 삼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역한 거죠. 5번이 답이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매를 탁 날리니까 그 매가 그 옆에 있던 귀비, 왕비, 황제의 부인 잡아서 딱 공격을 하니까 이게 여우였던 거였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황제의 부인이 여우한테 죽임을 당하고
여우가 그렇게 둔갑술을 부리고 있었던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27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여백은 자신을 찾는 이화의 음성에 화답하며가 아니라 여백이 먼저 불렀다 그랬죠? 3번이 틀렸습니다. 28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되겠습니다. 가에서 공주들이 올라가자 부하들이 바구니를 내리지 않는 장면은 현실의 질서와 가치체계가 지하세계로부터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들이 나쁜 놈이었던 거죠. 지하세계랑 관련이 없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26번 하나 남았어요. 가의 공주들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무사와 함께 구멍 밑으로 며칠에 걸쳐 왔다는 점에서는 남녀의 차별을 뛰어넘으려 했다.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면 남녀 차별 뛰어넘으려고 도망갑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6번에 1번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설명은 다 했고요. 숙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에서 25번까지 4분 4분 40초. 아니야, 너무 적다.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너무 5분 40초. 아마 속으로 뭐 많이 뛰도 않으면서 많이 주는 척 하시네 막 이러는데 어쩔 수 없어. 이 정도 풀어 그냥. 그 다음 30번에서 34번 8분 10초 드릴게요. 그 다음에 38번에서 45번은 (6분 10초) 자, 시간 잘 지키시고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목요일 밤 이거 9시까지 하겠습니다. 9시까지 좀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영상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 시간을 채워서 공부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웃는 얼굴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